안녕하세요. 저는 60 후반을 달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그동안 즐겨 듣고 있던 채널에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말았네요. 제 품에서만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하나뿐인 딸이 어느새 좋은 남자를 만났는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제 딸도 홍기가 차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집으로 초대했고 딸이 그동안 좋은 감정으로 만나온 남자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저희 집에 들어온 남자는 예의 바르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게 느껴질 정도로 좋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제 딸이 남자를 소개해 준 적이 처음이라 음식도 신경 써서 준비를 했는데 입맛에 맞는지 잘 먹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어요. 둘은 서둘러 결혼을 하고 싶어 하길래 예비 사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아직 인사를 드리지 않았다며 저한테 먼저 결혼을 허락받으러 온 거였어요. 딱 봐도 예비 사위는 잘 사는 집안 같아 보이길래 제 딸에 대해 예비 사돈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니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계시다며 그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길래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를 봤을 때 사돈분들도 좋으신 분들 같은 느낌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지만 저희 집안이 많이 부족해서 불안한 마음은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죠. 아직 오지도 않은 걱정을 하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그날 예비 사이로 받아들이면서 제 딸을 잘 챙겨주길 바랬어요. 그렇게 좋은 만남을 끝낸 뒤 딸은 예비 사위와 밖에서 따로 시간을 가졌고 저는 주방을 정리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꽤 오래전 집안의 가장이었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먹고 살기 위해 사회로 뛰어들었고 딸과 함께 여러 집을 돌면서 가정부 생활을 했었어요. 다행히도 대부분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저희 가족에게 도움을 주셨었죠. 그렇게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하며 제 딸 학교 졸업까지 전부 마치고 그동안 쌓여있던 빚까지 전부 청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살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구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가정부 일은 그만둘 수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왔고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가며 언제 올지 모를 딸의 결혼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이 어느 정도 재력이 비슷한 남자를 만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정반대로 흘러가게 돼서 참 난감했었어요. 예비 사돈 집안이 꽤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돈분들이 저희 집안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이야 당연히 제 딸이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했지만 부모 입장에선 좀 더 좋은 배우자감을 찾기 마련이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집안 차이가 비슷해야지만 앞으로 제 딸이 결혼 생활할 때 미움을 받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딸에게 한다고 귀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아서 답답하기만 했었네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별일 없이 조용했었는데 제 딸이 사돈댁에서 인사를 드리고 온 날 얼굴 표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 사위도 따라왔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비 사돈이 결혼을 반대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희주에 대해 좋게 받아들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초면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완전 거지 취급하셨잖아.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아버님은 그래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신 거야? 뭐라고 했길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건데 자네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나? 우리 집안이 보다시피 가진 게 많이 없어서 좋은 시선으로 봐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재산 문제 때문이지?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엄마와 제가 한바탕 하고 나오는 길이에요. 아버지는 돈보다 사람 인성이 중요한 거라고 희주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주고 싶어 하셨는데 엄마가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지금 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흘러가서 저도 지금 많이 당황스럽네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엄마가 현재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가정부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엄마랑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웃으시더라고. 누구는 열심히 안 살았냐고 그러면서 가정부 일하던 사람들은 손버릇이 안 좋다면서 집안 망신시키고 싶지 않다고 결혼을 반대하셨어. 어머님, 저희 엄마가 말이 좀 심하시기는 했는데요. 그렇다고 그 말이 전부 진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희주가 마음에 차지 않았다고 해도 저희 아버지께서 결혼 허락하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걱정하시지 않게 잘 마무리해서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저 혼자 딸을 키우면서 가정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안사돈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건 저희 집안 자체를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사위는 한참 동안 상처를 받은 제 딸을 어르고 달래며 진정시킨 뒤 다음날 다시 오겠다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위가 가고 상처를 많이 받은 딸은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 딸이 안 좋은 시선과 평가를 받았다는 거에 너무 미안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딸은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지 걱정하지 말라며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고 애써 웃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딸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밖엔 없었어요. 예비 사돈이 딸에게 그렇게 했다고 저까지 똑같이 행동하는 건 어른으로서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당히 들떠있는 상태로 집에 들어온 딸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생각지도 못한 한마디를 뱉었고 저도 당황스러워서 멍하니 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놀랐나 봐. 다시 얘기해 줄게. 시어머니께서 그 사람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사돈이 반대하신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결혼을 허락하셨대? 엄마 말대로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받아주신 것 같아. 나도 그 사람이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엄마.
나도 우리 딸이 예비 사이랑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하고 분명 좋은 소식이긴 한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다니까 나도 좀 당황스럽네. 절대 마음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안사돈이 허락을 하셨다는 건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딸은 걱정하고 있는 저와 다르게 예비 사위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로 모든 걸 다 가진 것 마냥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사돈이 좋은 의미로 마음의 변화가 왔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정대로 사돈댁이 예약해 놓은 상견례 장소로 딸과 함께 미리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처음 뵙게 된 사돈분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안사돈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은 느낌을 받지는 못했지만 상견례를 망치려는 행동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좋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되지만 경계를 늦추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그동안 가정부 일을 해오면서 꽤 많은 것들을 두 눈으로 봤었기 때문에 제 딸도 똑같은 길을 걸을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잘 사는 집안일수록 며느리에게 바라는 게 많았죠. 그래서 사돈분들의 대화를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분위기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비 사이가 마음에 들어도 사돈분들이 좋지 않다면 제 딸에게 이 결혼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뿐인 딸의 인생에 꽃길이 펼쳐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 파악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상견례를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웃으면서 식사를 하던 도중 안사돈이 저에게 던진 질문 하나에 심기가 불편해지더군요. 앞으로 저희 식구가 될 새며느리와 웃으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안과 비슷하게 맞춰주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주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부분 모든 걸 준비하게 될 텐데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은 맞춰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수준 차이를 인정해서 제가 최대한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예단을 얼마나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영끌이라고. 영혼까지 끌어모으셔서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 최대치의 예단비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말 안 해도 아시죠? 며느리가 저희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면 로또에 당첨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어렵게 찾아온 이 기회를 최대한 붙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사부인 입장이었으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모자라면 빚이라도 내서 예단비 준비했을 겁니다. 둘이 결혼하기로 받아주게 된 만큼 저에게 실망하지 않게끔 예단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집안이 평생 손해보는 장사인데 아들이 너무 원하니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받아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이만큼 양보했으니 사부인께서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은 준비해 주셔야겠지요? 제 말에 기분이 나쁘셨나요? 기분이 나쁘기보다 제가 얼마를 준비한들 사돈의 배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을 받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진심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 바랄 뿐입니다. 사돈은 예단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제가 준비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금액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딸의 결혼을 위해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저축통장 하나밖엔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할 수 있는 능력껏 준비하면 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사돈댁 집안이야 워낙 잘 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기준을 크게 정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에 대한 배려라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사부인에게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자기 집안은 이 정도의 재력이 있는데 며느리로 들어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말이 저희를 막대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분명 제 딸이 결혼을 한다 해도 사돈의 시집살이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두 눈으로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싶었지만 제 딸과 예비 사이가 서로를 챙기고 결혼을 한다는 희망 하나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상견례를 마무리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여전히 예비 사위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결혼식이 하루빨리 오길 기다리는 딸은 크게 걱정이 없어 보였어요.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니?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한테 불이익이 갈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요. 시어머니께서 나를 딸처럼 대해주시겠다고 했다니까. 그리고 어차피 민태 오빠랑 분가하면 특별한 날 빼곤 얼굴 볼 일도 없잖아. 엄마가 불안해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나도 그 사람 믿고 결혼 결심한 거예요. 오빠랑 나랑 둘만 좋으면 되는 거고 내가 결혼 생활하는데 힘들어하면 오빠는 얼굴 안 볼 생각까지 하고 있는걸?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야.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지만 주변의 영향도 무시 못하는 거라고. 엄마가 그동안 꽤 오래 가정부 일을 해왔었고 지금은 한 곳에 정착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있잖아. 내가 이런 경우 수도 없이 봐왔는데 결국 그 끝은 좋은 결말이 아니었어. 대부분 이혼하고 정신적인 고통만 남아있을 뿐이야.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잖아. 민태랑 헤어지는 건 잠깐 힘들 수 있어. 하지만 결혼은 인생이 달린 문제야.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한다. 둘 다 콩깍지가 씌어서 내 말이 귀에 안 들어가겠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딸은 제 말을 흘리지 않고 진지하게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말을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 의견을 따라주길 바랐었습니다. 딸은 생각 좀 해보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침착하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딸은 예비 사위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꺼내면서 오랜 시간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만큼 둘은 간절해 보였지만 사돈이 상견례 때 보였던 행동과 말투는 분명 제 딸을 불행하게 만들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과 사위의 관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끈끈했고 헤어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제가 가진 재산으로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사부인의 전화였고 저와 단둘이 만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왜 보자고 하는지 대충 얘기 드렸죠? 며칠 시간 드렸는데 그동안 자금 준비는 전부 끝내셨나요? 아들 가지고 장사하시냐 하실 텐데 저희가 무조건 손해보면서 장가 보낼 수는 없잖아요. 준비하신 자금 좀 확인해 봅시다. 지금까지 제 딸이 결혼할 때 주려고 만든 자금입니다.
생활비 빼고 전부 다 저금했고, 보시면 통장에 1억 찍혀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1억이요? 통장 줘보세요. 사돈, 그렇게 안 받는데? 설마 지금 이 돈 가지고 제 아들과 결혼시키겠다는 건 아니죠? 어떻게 여태까지 살면서 모은 돈이 1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예단비로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게 받으리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날로 먹으려 드네. 그렇잖아도 이 문제로 제가 이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진지하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사돈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며느리로 들이시면 앞으로 내 딸이 이런 문제로 사돈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텐데 누가 결혼 허락을 해주겠어요? 사돈 말처럼 서로 비슷한 집안에서 만나는 게 훨씬 좋겠죠. 저도 그런 걸 바라고 있었지만 둘이 좋다는데 제가 어떻게 뜯어 말리나요?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죠? 모든 걸 다 끌어서 예단비를 채우라고 했을 텐데 고작 1억은 너무했잖아요. 그래도 최소 3억은 주셔야죠. 안 그래요? 며느리가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현실 파악이 안 되시나? 그리고 둘이 좋든 말든 결혼은 내가 결정하는 건데 왜 사돈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꺼내시는 거죠? 이 결혼은 제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깟 1억 필요 없고 최소 예단비 3억 마련하지 않으면 결혼 꿈도 꿀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사돈은 제가 보던 앞에서 통장을 갈기갈기 찢더니 제 몸으로 던져버렸고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저에게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건 제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더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저도 테이블에 놓여있던 물컵을 들어 사돈의 얼굴에 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이 모든 상황을 제 딸과 예비 사이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님 통장을 갈기갈기 찢어서 얼굴 쪽으로 던지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께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셔서 희주랑 같이 왔는데 두 분이서 저희 결혼에 대해 대화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 정말 잘 왔다. 방금 봤지? 저 정신 나간 여편네가 지금 내 얼굴에 물을 뿌렸다고. 내가 이래서 없이 살아온 사람들과 엮이지 말라는 거야. 어디 하나 태도에 품격이 없잖아. 그리고 나한테 뭐라는 줄 아니? 예단비 1억으로 너랑 바꾸잔다. 이게 말이 되니? 아무리 못 살아도 어떻게 이런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사위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 결혼 절대 허락해 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둘은 갈라서도록 해. 정말 이렇게까진 안 봤는데 어떻게 저희 엄마의 통장을 찢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1억의 가치를 왜 당신이 정하는 건데?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니? 당신? 이제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방금 한 행동, 아들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나야 손해볼 거 없지. 지천에 널린 게 여자인데 능력 좋은 여자 하나 골라잡아 네 아들과 붙여주면 되는 거라고. 두 번 다시 얼굴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들, 너도 오늘 경험했지?
앞으로 여자 만날 때는 무조건 엄마한테 먼저 얘기하고 만나도록 해라. 이러다 너까지 성격 편한다고. 이제부터 여자 보는 눈 좀 키우도록 하자.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네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밑바닥일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결혼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너무 감사했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려고 무리한 조건을 내미신 거예요? 아빠가 희주를 인정했는데 왜 엄마가 자꾸 옆에서 모든 걸 관여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데 희주는 오죽하겠어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이 사람을 우리 집 식구로 못 받아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두 번 다시 저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인연 끊고 살겠습니다. 너 지금 결혼 안 시켜줬다고 엄마한테 떼쓰는 거야? 저 땅 거지 집안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 살아왔던 집안이라고. 혹시 아니? 이러기 남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금품 훔쳐서 만든 걸 수도 있다고. 사돈은 해선 안 될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말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사돈 쪽에 있던 물컵을 들어 또다시 얼굴에 물을 뿌려 버렸고 제 딸도 예비 사이에게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면서 서 있기조차 힘들어하는 저를 부추기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네요. 사돈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자기를 잘못 건드렸다고 이성을 잃은 상태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딸과 예비 사위는 파혼을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더는 인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집에 들어와 예비 사위의 전화를 받으면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더니 미안하다는 딸의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온 예비 사위는 제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딸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상담을 받으려고 어느 건물 꼭대기에 있는 최상부층에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면서 대기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 잘 만났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당신 집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는 줄 알아? 그리고 여기가 당신 같은 하바리가 올 곳이 아닌데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꼴을 보니 건물 청소하려고 온 거야? 내 말 한마디면 여기에서 당장 내쫓기게 만들 수 있어. 내 아들이랑 따로 연락하고 있지? 착했던 내 아들이 성격이 변해서는 나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알아?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 그리고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마. 그땐 머리채 잡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여기 볼 일이 있으니까 온 건데 왜 그쪽이 참견이야? 이거 안 나? 나는 뭐 성격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지금 내 사무실 앞에서 못들 하시는 겁니까? 당장 그 손 놓지 못해요? 강 집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집에서 보자고 했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워낙 바쁘셔서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아 제가 직접 찾아왔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회장님 댁에 젊은 직원들도 많잖아요. 제가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좀 쉬고 싶기도 하고요. 20년간 회장님 밑에서 도움도 많이 받고 빚도 청산할 수 있게 도와주셨잖아요. 덕분에 제 딸과 잘 살고 있고요.
마음 같아선 회장님 댁에서 사모님과 일손 도와가며 함께하고 싶지만 몸이 더는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한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20년입니다. 그런 가족이나 다름없다고요. 집사람도 강 집사님 나가시는 거 원치 않으세요. 저희 집에 방도 많은데 억지로 나가셔서 살고 계신 거잖아요. 희주랑 다시 들어와서 지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저희 집사람 말동무나 해주시면서 옆에만 있어 주세요. 이대로 그냥 가시면 저희가 힘들다고요. 회장님,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 거지가 회장님 가정부로 일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거지요? 제 가족한테 그런 막말을 하신 분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제가 방금 두 눈으로 본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잘못을 물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질 떨어지는 사람일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박 사장님께 이번 추가 연장 계획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유는 물어보시면 알아서 제일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강 집사님, 일단 저와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좀 대화를 나누도록 하시죠. 사돈은 저와 회장님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정부 일을 하면서 제 딸과 함께 떠돌다가 지금의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저희 사정을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 회장님 댁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고 저는 일하는 가정부가 아닌 회장님 집안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몸이 여기저기가 망가지는 걸 느끼게 되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회장님 댁에서 나오게 된 거였어요.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일손을 도와주긴 했지만 떨어져서 지내는 건 제가 없을 때의 삶에 적응하시라고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모든 살림을 제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의지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셨는데 새로 들어온 가정부 직원들에게도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라 그분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게 상황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반대를 하셨지만 아무리 가족이라고 얘기하셔도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짐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제 딸과 나오게 된 거였네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돈은 저와 회장님의 관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회장님과 일적으로 계약이 있어서 찾아온 것 같았는데 저에게 했던 행동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사돈은 추가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하면 집안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사정사정했지만 이미 회장님은 사돈의 행동으로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사돈은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으면서 회장님과 한 번만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며 손이 발휘되도록 저에게 빌고 있었네요. 이미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들은 뼛속 깊숙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돈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은 자기 아들도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받지 않고 계약까지 성사시키지 못하면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땅을 치며 오열을 하고 있었네요. 사람 사는 인생 빈부격차가 심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짓밟는 행동은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선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려고 짐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가족 앨범을 보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사진 속에 남편과 함께 했던 기억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남편은 세상 따뜻하고 가정을 우선시했던 사람이었는데 치맛바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 몰랐네요.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고 식당 일을 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운영하고 계셨던 식당에서 남편과 함께 일을 배우면서 인수까지 받았습니다. 부모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내린 결정이었죠. 처음에는 무난하게 장사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님의 손맛을 제가 따라가기는 역부족이었어요. 알려준 대로 똑같이 했는데 손님들께선 사장님이 바뀌었냐며 음식 맛이 변했다는 말을 자주 하셨죠. 그때마다 설명을 드리면서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편은 주방일보단 홀서빙과 카운터를 보면서 부식차가 오면 힘을 쓰는 일을 해주곤 했었어요.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며 부딪히다 보니 어느새 부모님께서 식당에 안 계셔도 어렵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죠.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저희 식당에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을 보며 힘을 낼 수 있었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는 기대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남편은 원래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제가 식당 일을 도와달라고 설득을 했었죠. 부정적으로 생각해 주지 않고 저를 도와준 남편에게 항상 고마웠었어요. 그렇게 큰 사고 없이 잘 지내오다 보니 어느새 젊었던 나이는 훌쩍 지나가고 50의 나이를 바라보게 되었네요. 성인이 된 애들도 전부 독립을 했고 저희 부부도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많은 것들을 이뤘어요. 빚 없이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집이 있었고 금전적으로 크게 부족함 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음식 배달을 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엄청난 일이 다가오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완치될 때까지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젊은 나이도 아니고 몸이 한번 고장이 나면 후유증이 오래 남게 되니 의사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돈이 좀 나와도 병원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어? 병원에 지금 한 달 정도 있었잖아. 그런데 병실이 나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불편한 점들이 꽤 많더라고. 거기에다가 가격 차이도 많이 안 나면 입원하는 동안만큼 편히 있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불편해서 그래. 확실히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더라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다른 환자들이랑 마찰도 있어서 나중에 큰 싸움으로 번질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정상인들도 모여서 살면 싸우는 판국에 환자들끼리 한 공간에 뭉쳐 있으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편히 쉬는 게 당신도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 사고 났을 때는 몰랐는데 입원하면서 몸 상태를 지켜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 요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예민해지기까지 했다니까. 정 불편하면 병실을 옮겨달라고 해야지 어쩌겠어. 당신 몸이 우선이잖아.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교통사고가 나면서 온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병실에 있는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이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부탁으로 1인 병실로 자리를 옮겼고 몇 달간 치료를 받으면서 확실히 몸은 빠른 속도로 좋아졌어요. 의사에게도 퇴원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병원에서 생활할 때 사용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둘 집으로 가져왔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식당 일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병원을 들려 다음날 있을 남편의 퇴원을 준비하려고 병실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제 두 눈에 거슬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남편이 간호사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뭐가 그리 좋은지 둘이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남편과 간호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식당 문을 일찍 닫았나 봐? 내일 내가 퇴원하잖아. 그동안 나를 보살펴준 담당 간호사한테 고마웠다고 대화 좀 하고 있었어. 병원 일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나 같은 환자 돌봐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한 번도 힘든 내색 안 하고 매일 밝은 얼굴로 나를 간호해 주셨어. 당신도 최 간호사 잘 알고 있지? 나중에 내가 식사라도 사야 할까봐. 제가 심기가 불편한 표정을 보이고 있자 간호사는 저에게 인사를 건넨 뒤 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거라도 있냐며 본인도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아는 것 마냥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야 당연히 환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최대한 좋게 끝내려고 남편의 비위를 맞춘 것 같아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때까지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죠. 어차피 퇴원을 하면 2번 다시 볼 사이도 아니고 남편과 간호사의 나이 차이도 꽤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었네요. 그런데 제가 본 남편과 간호사가 앉아있던 첫 장면이 바람의 시작이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남편은 퇴원을 한 이후부터 무리한 움직임은 좋지 않다는 의사의 말에 더 이상 식당 일에 관여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로 했었어요. 홀과 배달 일은 다른 직원을 구해도 충분했었기 때문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집에서 쉬면서 잡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건지 저 몰래 밖으로 도는 시간이 많아졌고 여기저기서 남편의 행적을 보고 받았네요. 워낙 한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단골도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 손님들께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걸 거의 알고 계셨죠. 이런 상황에서 손님이 방문을 하실 때마다 남편이 건강해진 모습이 보기 좋다며 딸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부럽다고 이상한 말을 전해 들었죠. 제 딸들은 독립을 한 상태라 전화해서 물어보니 남편과는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밖으로 나와 저 말고 다른 여자와 자주 반복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였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머리를 크게 다쳐서 그런 건지 언제나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동네가 넓은 것도 아니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남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는 안 좋은 모습은 초장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식당 일을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남편은 태평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당신 봤다던 사람이 오늘 꽤 있었거든. 나갔다 온다고 하면 나한테 한마디라도 하지 그랬어. 잠깐 동네 마트에 들러서 군것질거리 좀 사서 집에 오는 길이었지. 그게 문제라도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남의 가정사에 왜 이렇게 참견이야? 여기 동네 사람들이 은근히 오지랖이 넓다니까. 내가 식당에 없어서 많이 힘들지 않아? 당신이 식당에 없어서 힘든 것보다 나 몰래 밖에서 돌아다니는 당신 때문에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힘들어. 식당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왜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 거야? 돌아다니면 다리에 안 좋다는 거 몰라? 그리고 옆에 끼고 있던 여자는 누구야? 아까 어떤 손님이 당신 옆에 어떤 여자가 있었다는데 딸인 줄 알고 있더라고. 아, 저번에 입원했을 때 담당 간호사 있잖아. 지나가다가 잠깐 마주쳤지.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하고 헤어졌는데 설마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간호사랑 내가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의심할 걸 해야지. 손님들이 보고 말해주는 것만 믿지 말라니까. 앞으로 밖에 나갈 일 있으면 무조건 얘기할 테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동안 나를 봐와놓고도 몰라? 남편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신경 쓴다는 듯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좋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남편을 몰아세운다고 해결될 거 하나 없기에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식당 일을 마감한 뒤 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 남편이 간호사와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게 되었고 서둘러 차를 돌려 남편이 들어간 골목길로 쫓아간 순간 모텔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남편이 들어온 골목에 하나밖에 없는 모텔 앞에서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몇 시간이 지나고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죠. 남편이 간호사와 모텔에서 걸어 나왔고 간호사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너무 큰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온몸이 심하게 떨리는 상태에서 힘겹게 핸드폰을 들어 둘이 모텔에서 나온 장면을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려 했는데 하필 그날따라 왜 이렇게 몸이 말을 듣지 않는지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치게 되었고 호흡 조절까지 되지 않아 숨이 턱까지 차올라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제 몸이 이상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남편과 간호사는 제 눈앞에서 사라졌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면서 제 몸을 진정시켰습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했을 때 믿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속이고 있던 행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게 눈앞에 펼쳐지니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둘이 병실에 있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저는 너덜거려진 상태로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고생했다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가볍게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남편의 눈에 띄지 않게 모든 걸 준비하기 시작했죠. 사람을 시켜서 증거물을 만드는 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간호사의 생활 전부를 알아야 했고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전부 다 보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뼈 빠지게 벌은 돈을 남편과 상간녀의 뒷조사를 하는데 사용한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었지만 나중에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거침없이 움직였네요.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의 증거가 확보가 된 이후 남편이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따로 얘기 좀 하자는 말에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따라오더군요. 요즘 병원 일이 살만한가 봐요. 얼굴이 상당히 좋아졌네. 제가 보자고 한 건 잠깐 대화 좀 하려고 부른 거예요. 줄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도 좀 듣고 싶어서 직접 얼굴 보자고 한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누가 보면 내가 잡아먹으러 온 줄 알겠네. 일단 서류 안에 있는 자료들 좀 보세요. 그래야 대화가 통할 것 같아서요. 보니까 어때요? 그동안 나 몰래 둘이서 아주 좋아 죽던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남의 가정을 파탄내면 그쪽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돈이야 앞으로 벌면 되는 건데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몸 바치고 얻은 돈으로 가게 확장하면 마음이 편해요? 둘이 정말 끝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던 거죠? 설마 나를 내치고 이 자리에 그쪽이 들어올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나요? 우리 남편에게 가져간 5천만 원 어떤 돈인지는 알아요? 내가 그동안 뼈 빠지게 벌어 모은 돈을 나중에 애들 결혼할 때 사용하려고 모아뒀는데 그걸 그이가 그쪽한테 갖다 바쳤더라고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식 돈을 빼간 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게 확장 공사한다던데 그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그쪽 부모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까 몰라. 그쪽 몸이랑 맞바꿔서 얻은 거라고 말씀드리면 그쪽 부모님의 표정이 참 볼만하겠어. 내일까지 당장 5천만 원을 토해내지 않는다면 그땐 여기에 있는 자료 모두가 그쪽 부모님의 손에 쥐어질 거야. 참고로 방금 보여준 건 맘만 보라고 던져준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봐. 앞으로 나가봤자 누가 손해겠어?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이것들을 저희 부모님한테 넘겨주지 마세요. 전부 다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부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가게 확장시켜준 줄 알고 계세요.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너한테 내가 배려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니? 사람이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지 알아?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5천만 원 내일까지 가져오지 않는다면 너한테 남은 인생은 더 이상 없을 거야. 고개도 떨구지 마. 역겨우니까. 내 말 알아먹었으면 당장 나가서 돈부터 가지고 와.
상간녀는 저에게 용서를 해달라며 돈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편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상간녀와 통화를 했는지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제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고 남편이 거친 숨을 내쉬면서 저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할 말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길래 먼저 얘기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실수였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 생활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모든 게 실수였다고. 그냥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가 생각이 나서 잠깐 도와준 것 뿐이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잖아. 그래서 지금 당신 말 듣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안 보여? 그리고 우리 애들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의 돈은 왜 빼간 거야? 자식을 위해 해준 것도 없는데 결혼식이라도 제대로 시켜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모으고 있었던 거 몰라? 엄연히 따지면 통장 명의는 따로 되어 있잖아. 통장 겉면에다가 애들 이름만 적어 놓은 거면서 그게 왜 애들 통장이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애들 주려고 모아놓은 돈이니까 애들 명의의 통장인 거지. 태어나자마자 조금씩 모아놓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그걸 잠깐 만난 그 여자한테 5천만 원을 다 털어줘? 자식보다 그년이 우선인 거야?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게? 해볼 테면 해봐. 내가 좋아해서 해주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런 썩어 빠진 인간을 내 인생을 바쳐서 데리고 살았다는 게 정말 후회스럽다. 어떻게 된 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지 정말 신기하네. 그 여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당신한테 전화할 거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럼 당신은 나한테 해명하려고 급하게 달려오겠지. 그래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 여기에다가 사인만 하면 돼. 그럼 우리는 이제 남남 되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어쩌다 실수 한번 한 거 가지고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싸운 게 있는데? 그동안 힘들게 싸운 걸 한순간에 무너뜨린 게 당신이야.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사인해. 더 이상 함께할 생각 없어. 남편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길래 곧바로 받아 위치를 알려주었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 저와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셨어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경악을 했지만 모든 건 남편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일이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리에 앉으셨네요. 오늘 회식하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약속 시간 맞춰서 근처에 있었지. 그런데 너희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니? 일이 힘들어서 그렇죠. 별거 아니니까. 그럼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여기 근처에 괜찮은 음식점 정말 많거든요.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만 하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비싼 곳으로 안내할 테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아직 내가 준비한 건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 거야? 어머님, 이가 방금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선물이 있는데 너무 놀라셔서 기절하실지도 몰라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뭔데 그래? 너희 요즘 식당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야? 무슨 서류니? 혹시 땅 문서나 집 문서 같은 거니? 기대도 되지? 어머나, 이게 뭐야? 여보, 이것 좀 봐봐요. 내 아들이 다른 여자랑 함께 있는데 이 여자는 누구니?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네가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본초를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둘이 표정이 좋지 않았구먼. 젊은 나이도 아니고 먹을 만큼 먹은 놈이 이런 일을 저질러? 제가 지금까지 저 사람을 믿고 살아왔었는데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몇 번이나 물어봤었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더 이상 부부끼리 신뢰가 없는데 뭘 믿고 살아가겠어요?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시모는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시부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온몸에 소름 돋는 증거물들을 보면서 남편을 분노하듯 쳐다보고 계셨네요. 시모는 당장이라도 기절하실 것처럼 힘든 몸으로 이혼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셨지만 이미 배는 떠난 상태였어요. 더 할 말이 없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제서야 남편은 제 발목을 잡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밖으로 나왔네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도 남편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살겠다며 등을 돌렸고 시부모님께서도 원래부터 자식은 없었던 것처럼 사시겠다며 남편을 받아주지 않으셨네요. 결국 남편이 갈 곳이 없어지자 상간녀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더군요. 그리고 제 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상간녀는 5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식들의 돈으로 상간녀 부모의 가게에 찾아가 확장 공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상간녀와 남편은 굳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고, 벌써 오셨어요. 아직 확장 공사가 안 끝나서 며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효정아, 인사해라. 앞으로 우리 식당에서 전체적인 음식을 담당해 주실 중요한 분이시다. 너희 아빠랑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홀이 작아서가 아니라 음식 맛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요리 잘하시는 분을 모집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사장님께서 근처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도와준다고 하시길래 잠깐 식당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손님이 줄까지 서서 있는 걸 보고 무조건 도움을 받기로 했다. 우리 식당에 중요한 보직을 맡고 계신 분이시니까 앞으로 잘 좀 챙겨드려라.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이제야 우리 집안도 꽃이 필 것 같네. 이왕 오신 김에 저녁이라도 함께 하고 가시죠. 귀하신 분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그리고 일적으로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죠? 저야 당연히 시간이 되죠. 그렇잖아도 오늘 사장님 좀 뵈러 온 게 일적인 문제로 찾아온 거예요. 그럼 식사하러 가실까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못 보던 분이신데? 사장님 예비 사위 되시는 분이신가 보네. 제가 짐작한 게 맞는 거죠? 제 딸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 식당 확장 공사에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고요. 사위가 오고 난 뒤부터 일이 어찌나 잘 풀리는지 사장님까지 저에게 와주신 걸 보면 저희도 이제 좋은 일들만 생기려나 봐요. 정리도 대충 끝났으니 그럼 나가실까요? 예, 뭐하고 있어? 서둘러 나갈 준비해야지. 제가 괜찮은 곳을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죠. 이미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 예약을 해뒀거든요. 그럼 출발하실까요? 상간녀와 남편은 정색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따라왔고 상간녀의 부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준비한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간녀의 부모는 저에게 일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갔지만 더 이상 저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엄마가 천장에 걸려있는 빔 프로젝터가 눈에 들어왔는지 식당에서 이벤트 같은 것도 하냐며 웃으면서 질문을 던지길래 식사하면서 좋은 영상 하나 볼 거 있는데 보시겠냐고 물어보니 상간녀의 부모는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셨네요. 그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재생이 되었고 식사를 하시면서 영상을 보던 상간녀 부모는 입에 가득 들어간 음식을 내뿜으며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상간녀의 부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저 사람한테 가족이 있는 거니? 함께 찍은 영상들이잖아. 얘, 무슨 말 좀 해보라고. 어머나, 이건 또 무슨 영상이야?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야? 둘이서 지금 모텔에서 나온 거 맞지?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가게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길래 몇 번 만났던 것 뿐이에요. 저한테 돈을 아끼지 않길래 확장비만 받고 그만하려고 했었다고요. 제가 나이 먹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어요? 보시는 대로 난 이미 저희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네요. 그리고 지금 가게 확장 공사 비용은 저희 애들한테 주려고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적금이었는데 정신 나간 남편이 따님한테 준 거였고요. 제가 왜 접근했는지 상황 정리가 되시죠? 저희 애들 결혼식 비용 하려고 모아두고 있는 돈이었으니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데리고 가셔서 지지고 볶으시던 손해난 부분은 소송을 거시던 하면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따님은 보시다시피 이 사람과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파탄냈으니 그에 따른 소송이 있을 겁니다. 위자료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5천만 원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을 테니까 소송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상간녀의 부모는 자기 딸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고 남편의 얼굴에 손이 수차례 왔다 갔다 했네요. 결국 상간녀의 집안은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상간녀의 부모는 가게는 망하게 생겼다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 부모들은 식당 일은 별개가 아니냐며 주요 보직에 있는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도와달라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도 웃긴 일이었죠. 상간녀는 자리에 앉아 있는 저에게 두 무릎을 꿇었고 남편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상간녀의 식당은 확장 공사도 마무리되지 못한 채 저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원활한 자금을 받지 못한 작업자분들께서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작업을 하지 않으셨고 나중에는 유치권 행사까지 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네요. 결국 확장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밀려있던 대출금과 상가 월세까지 밀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상간녀 부모들은 무너지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봐야만 했어요.
거기에다가 상간녀는 병원에서 환자였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게 소문이 퍼지자 동료 간호사들의 차별과 멸시를 감당하지 못하고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상간녀와 남편은 법적인 소송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저에게 닥쳤다는 게 황당할 뿐이지만 남편은 언제라도 바람 피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두 사람 다 남은 인생이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가족을 절대 배신하지 마세요. 그건 모두에게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네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을 후회 없이 살고자 정말 열심히 달려왔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 아직까지도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소통 좀 해보고자 용기 내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중이네요. 아마 저와 연배가 같으신 분들은 대화가 잘 통할 거라 생각하고 글을 써 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었는데 지나온 세월을 보면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은 세월에 장사 없다고 저 또한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근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최근에 뒷산에도 올라가 보고 나름 열심히 운동하면서 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이네요. 쉬지 않고 달려온 지 20년의 시간은 이곳에 전부 담을 수는 없겠지만 큼지막한 사건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일찍 세상을 떠나보내고 아들과 단둘이 열심히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 준비하려고 장을 본 뒤에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뒤 저와 눈이 마주친 아들은 제가 앞에 서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흠칫 놀라며 급하게 자리를 회피하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과 옆에 있던 여자를 불러 조용한 장소에 들어가 어떻게 그곳에서 둘이 들어가고 나왔는지 진실을 들어야만 했어요. 지금 내가 본 게 맞는다면 아들 너는 엄마가 처음 본 저 여자와 단둘이 산부인과에 들어갔다 나온 거 맞는 거지? 내 눈을 의심하고 싶지만 둘이 걸어 나오면서 아들 너는 저 여자의 배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잖아. 그게 무슨 뜻인 거니? 엄마, 그게요. 이 사람 이름은 정미선이고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뱃속에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무책임하게 저지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말이야? 엄마, 일단 진정 좀 하세요. 그러다 숨 넘어가겠어요. 어쩌다 보니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요. 산부인과에서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며 엄청 놀라셨어요. 지금 미선이 뱃속에 아이가 셋이나 있대요. 새쌍둥이라는 말이죠. 저희 부부한테 기적이 찾아왔다니까요. 조만간 미선이 부모님 만나서 정식적으로 인사드리고 오려고요. 어차피 엄마한테 먼저 인사드리려 했는데 잘 됐네요. 엄마,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선이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석찬 씨한테 듣던 것보다 훨씬 젊으시고 상당히 미인이세요. 미선 씨, 내가 초면에 이런 말 하는 거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둘이 사귄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엄청 심각하다는 거 몰라요? 미선 씨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면 그냥 넘어가실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죠? 결혼하겠다는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해서 둘이 함께 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 꽉 막히신 분 아니시고 제 말 한마디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세요.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철이 없어 보이는 줄 알아요? 애 낳고 살림 차리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요? 지금 둘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모든 건 절차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면 일단 양가 부모님 허락부터 받고 그 다음에 상견례와 결혼식을 올린 뒤에 계획해서 아이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둘은 그냥 앞뒤 싹 잘라버리고 임신부터 덜컥했으니 어느 누가 달가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겠어요? 내 아들과는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선 씨 부모님께 서둘러 이 소식을 알려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어른들끼리 진지하게 대화 나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약속 잡아서 만나는 게 좋겠어요. 엄마, 미선이 임신했다니까요. 일단 잘 먹어야 돼서 오늘은 엄마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미선이 밥 먹이고 들여보낼게요. 아들은 제가 지금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듯 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 아들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저녁에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자며 함께 앉아있던 여자를 부축해 주면서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앞이 너무 막막했었어요. 그때 당시 아들과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복잡한 감정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네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철없는 여자의 뱃속에 아이들이 걱정이 되면서도 배신감 또한 복합적으로 밀려와서 이 일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너무 큰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해 몇 번이고 멍하니 서 있었네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늦은 저녁 시간이 돼서야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열심히 살겠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엄마, 아까 많이 당황했었죠? 저도 숨기로 했던 건 아닌데 미선이가 몸이 이상하다는 말에 혹시나 해서 산부인과에 가본 거예요. 그런데 새쌍둥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였죠. 저희도 처음 산부인과에 가봤어요. 점점 배가 불러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미선이네 부모님 만나서 결혼 허락받고 가정을 꾸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석찬아, 너는 어떻게 그 나이 먹고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니? 너 만약에 미선이라는 그 여자 집안에서 결혼 반대하면 그땐 어쩔 건데? 그리고 네가 지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에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월급 받아가며 살고 있는 걸 그 집안에서 좋아할 것 같아? 딱 봐도 대학생인 것 같은데 그 집안은 우리와 다르게 잘 사는 집안 아니니? 딱 봐도 부모님께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온 것 같은데 한순간에 청춘을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그 여자의 부모님께서 널 가만두겠어? 그런 거 각오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면 분명 좋은 결과 올 거고
저는 집안의 가장이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걱정하실 만큼 저는 약하지 않아요. 아빠 일찍 세상 떠나시고 지금까지 봐오셨잖아요. 아들은 무조건 잘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저에게 믿음을 주려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네요. 아들은 아직 회사에서 퇴근을 하지 않은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서둘러 문을 열라고 화를 내시는 언성 높은 목소리에 일단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아버님께서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정을 보이셨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 했지만 이미 극도로 흥분하신 상태라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고 제 아들을 빨리 불러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소리치며 제 쪽으로 분위기가 집중되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를 바라본 그녀의 아버님과 시선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침착함을 되찾은 그 여자의 부모는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자리를 잡았네요. 무슨 마음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아들이 분명 잘못한 건 맞지만 그쪽 따님도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하네요. 서로 사랑해서 실수한 거니 현실을 받아들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 집안의 아들과 제 딸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말이에요? 일부러 내 딸 임신시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미선이한테 들어보니까 별것도 없는 집안에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더구먼. 그런데 내 딸을 감히 넘봐? 저희 집안이 어떻고 제 아들이 뭐가 모자라다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아들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미선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아요? 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쪽 아들 때문에 내 딸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뱃속에 애가 하나도 충격인데 셋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오늘 그놈은 내 손에 끝장날 줄 알아? 말이 너무 심하시군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건데 왜 내 아들만 죄인 취급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런 분위기로는 대화 자체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만 저희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부모는 제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아들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집으로 찾아왔고 아들 뒤에는 여자가 모습을 숨기며 고개만 내밀고 있었어요. 둘이 함께 온 모습을 보게 된 저도 당황했지만 그녀의 아버님께서 아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가 멱살을 잡은 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고 아들은 용서를 구하고 있었네요. 결국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던 도중 여자의 부모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존재를 없애라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거침없이 얘기하시는 그녀의 아버님은 앞으로의 미래만 생각하라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미셨네요. 지금 그게 따님한테 할 말인가요?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신들이 그러고도 부모예요? 그럼 그쪽이 내 딸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의사가 되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뱃속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내 딸의 인생을 망치라는 거야? 미선이 너는 아빠 말대로 움직이거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너는 평생 그 아이들의 식모 생활만 하는 거라고.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나이에
자식을 한 번에 셋이나 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아빠 엄마랑 인연 끊는 걸로 받아들이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지? 2번 다시 너를 찾지 않을 테고 지금 미선이 네가 누리고 있는 금전적인 것들과 함께 관련된 모든 걸 전부 다 끊어낼 거다. 앞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해지고 네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아빠 말 안 듣고 저놈이랑 함께 할 거야? 뒤늦게 현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미선이 너 주위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아빠랑 지금 병원을 가던지 아니면 저놈이랑 여기에 남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하거라. 어떻게 할래? 너에게 많은 시간을 줄 수가 없다. 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것도 끔찍하니까. 아빠, 저는 석잔 씨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은 많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아이도 낳고 의사가 될 수 있게 공부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여보, 더 이상은 대화가 통할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저놈한테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버렸네요. 그냥 쓰레기 같은 이 집에서 지질이 궁상처럼 살라고 하세요. 그냥 딸 하나 없던 셈치고 살면 되는 거죠. 저는 이쪽 집안과 사돈 맺고 싶지 않네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자네, 기회라는 말 함부로 입에 담는 거 아닐세.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나 해당이 되는 거지. 능력도 없고 아무런 계획 없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네는 인생 자체가 실패작인데 무슨 기회가 있겠나? 결국 조금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열지 못한 채 그녀의 부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부모님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죠. 처음에는 열심히만 살면 분명 좋은 길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머릿속으로 계획했던 것과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 자체가 달라서 그런지 며느리는 너무 철이 없었어요. 아들은 어떻게든 대학은 졸업시켜 주고 싶은 마음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 잠잘 시간 쪼개가며 쉬지 않고 일을 해왔어요. 저 또한 기존에 하던 식당 일 말고도 또 다른 식당에서 주방 일을 도와 한 푼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왔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기만 했는지 아들과 저의 노력에 고마워하기보단 당연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되면 분명 빛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어머님, 제 뱃속에 아이가 지금 셋이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곧 있으면 출산인데 음식이 이게 뭐예요? 애들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아세요? 셋 다 입맛이 다 달라서 골고루 먹어야 하는데 왜 항상 고기 반찬은 빠져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소고기 먹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솔직히 원하는 걸 먹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요. 몸도 무거워서 요즘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 제가 얼마나 우울한지 아세요? 저도 더 이상 양보 못해요. 오늘은 무조건 소고기 먹어야겠어요. 이렇게까지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 거라곤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먹을 건 잘 챙겨 먹을 줄 알았는데 같이 살아갈수록 실망만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야 저희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며느리는 궁핍한 생활을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격이 점점 날카로워졌고 아들과도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면서 무너지는 가정을 지켜만 봐야 했네요. 며느리한테 좋게 얘기하면서 아들과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에도 며느리는 아기 새 마냥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불만이 한가득 쌓여있는 며느리에게 저 또한 좋은 시선을 줄 수 없었고 안 좋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며느리의 진통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전개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새 쌍둥이를 제왕절개로 낳았는데 당연하게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아이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10달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쳐다보려 하지도 않는 모습을 예상하지 못한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엄마 젖 한번 물려본 적 없이 분유로 배고픔을 달래야만 했어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대화를 시도했네요. 네가 힘들게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불쌍하지도 않아? 아이들이 배고파하는데 분유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저 아이들만 아니었어도 저는 지금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은 애들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누구 잘못인데? 전부 다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애들이 무슨 죄니? 처신만 똑바로 했었어도 이 아이들에게 불행은 없었을 거라고.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왜 저질러서 애들을 원망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거라. 싫어요. 저는 엄마 아빠 보러 갈 거예요. 애도 낳았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게요. 제 삶을 찾고 싶어요. 애들을 놔두고 돌아가겠다고? 너 제정신이니?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애들을 놓고 가겠다는 거야? 너는 이 아이들의 엄마라고. 뱃속에 있었을 때만 엄마였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이가 부모 역할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만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저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애들을 참아 지울 수가 없었다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부모님 밑에서 금전적으로 아낌없이 지원받으며 의사 될 거예요. 여기서 거지처럼 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네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걱정돼서 일찍 퇴근하고 왔는데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랑 인연 끊겠다는 거야? 오늘 혼인신고하러 가자고 했었잖아. 정식적인 부부가 되겠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건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 부모님 말이 맞았어. 열심히 한다고 발버둥 쳐봤자 우리는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어. 어떻게든 나는 의사가 될 순 있겠지. 그럼 뭐해? 평생 당신이랑 애들 뒷바라지하며 어머님까지 돌봐야 하는 내 인생 너무 처참하잖아? 그래서 새 출발할 거야. 내가 애들한테 젖을 물리지 않는 이유도 더 이상 몸매 망가지지 않고 싶어서야. 혹시 알아? 나중에 능력 좋은 남자 만날 수도 있잖아. 며느리는 대책 없는 행동을 보여줬고 잠시 뒤 산후조리원에 사돈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미리 연락이 취해졌던 것 같았네요. 사돈어른은 며느리를 부축해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제가 말리려는 순간 사부인이 저를 밀치면서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셨고 나중에 다시 대화하는 게 좋겠다며 따로 연락 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아들이 그 뒤를 따랐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 아이들만 남겨둔 채
정작 직접적으로 돌봐줘야 하는 엄마는 자리에 없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네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에서 추가적인 연락이 오지 않아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아들에게 물어봤지만 만나주지 않고 있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밖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한 뒤에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사돈댁에 들려 며느리를 만나길 원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하던 일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셋을 키워보는 건 처음이라 모든 게 쉽지 않았고 애들은 엄마 품이 그리운지 아쉬운 대로 빈 젖을 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네요. 그날 처음으로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아이들도 불쌍하지만 저도 그렇고 제 아들 또한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현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었습니다. 결국 애들을 들쳐매고 아들과 함께 사돈댁에 찾아가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며 애타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나가던 주민분께서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으셨네요. 사돈댁이 며칠 전에 이사를 갔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당황스럽기만 했었어요. 며느리는 자기 부모님께 인정받지 않고 혼인신고하고 싶지 않다고 하길래 며느리가 출산하면 사돈댁과 다시 만나 해결하려 했는데 며느리는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었고 그날 처음으로 아들의 가슴을 쉬지 않고 세차게 내리치면서 원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생각 없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라며 앞으로 몸이 부서져도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라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들도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한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저도 새 손녀들을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면서 사돈댁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그때 당시 돈도 없었을 뿐더러 세 딸을 키우는데도 정신이 없어 사돈댁을 찾는 건 그냥 포기하고 살았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저는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든 해오며 살아왔었네요. 세 딸들은 이런 고마움을 알고 있는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었어요. 세 딸들 전부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갈 만큼 공부를 정말 잘했었죠. 항상 하는 얘기가 다음에 커서 의사가 되겠다는 말이었어요. 피는 못 속인다고 그 길을 뒤따라가려는 걸 보니 기분이 참 묘했었죠. 함께 똘똘 뭉쳐 살아오면서 서로 싸우는 일도 많았고 또 좋은 추억도 많이 쌓으면서 지지고 볶다 보니 어느새 손녀들은 20살 성인이 돼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고 의사가 되기 위해 한 걸음씩 밟아가고 있었네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었고 그동안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커준 것만도 정말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저녁 한 끼 하기로 약속을 잡았던 어느 날 대학교 앞에서 애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학교에서 나오다가 저와 부딪힐 뻔한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고 운전을 하던 차주가 놀라서 넘어진 저에게 급하게 다가와 괜찮냐며 제 몸 상태를 살피는데 눈을 마주치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미선이 아니니? 그러고 보니 너도 예전에 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 너는 엄마라는 게 애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석찬이는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애들을 위해 죽어라 일만 하고 있다고.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학교에 초대받아 잠깐 강의하러 왔던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미 새 출발했고 능력 좋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제 인생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애들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 사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다고요. 지금 제가 많이 바쁘거든요. 부딪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혼자 놀라서 넘어지신 것 같으니 10만 원 정도면 되죠. 무릎 까진 거 치료나 하세요. 20년 만에 처음 본 며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격이 변한 건 전혀 없었어요. 좋은 차량에 부티 나는 옷을 걸치고 있는 걸로 봐선 아주 잘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던 의사가 됐는지 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강의를 하러 왔다는 말에 서로 마주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새 쌍둥이라 분명 알고 있을 거란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급하게 멀리 사라져가는 며느리 차를 바라보면서 힘들게 몸을 일으켰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손녀들이 오지 않길래 전화를 걸어보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학교에 일이 생겨서 오늘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한참 뒤에 집으로 돌아온 손녀들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학교에서 추가적인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셋 다 방으로 급하게 들어갔어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애들이 저에게 말을 걸기 전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 손녀들과 며느리가 서로 엮이지 않길 바랄 뿐이었어요. 좋은 상황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아들한테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고 손녀들은 저녁 늦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각자 바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 조금의 대화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손녀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밟아 나가는 모습을 보면 대견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퇴근한 아들한테 며느리와 마주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아들은 많이 피곤했는지 씻고 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네요. 그날 저는 쉽게 잠에 들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침이 밝았고 언제나 그래왔듯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손녀들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리곤 어디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저와 함께 택시 타고 어디론가 급하게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세히 보니 종합병원이 개원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녀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조용한 곳에 두곤 잠시 기다리라며 어디론가 향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충격적인 광경이 제 앞에 펼쳐졌고 손녀들은 20년 만에 만난 자기 친생모를 내 앞으로 데리고 왔네요. 교수님, 인사하세요. 저희 할머니세요. 지금까지 뼈를 갈아가며 저희 셋을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허리도 많이 굽으셨죠?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 당장 안 나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여길 왜 찾아와? 저희한테 할 말 없으세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계속 모른 척 하실 거예요?
강의 오셨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정문 앞에서 저희 할머니랑 대화 나누는 거 전부 다 듣고 있었어요. 20년간 힘들게 저희를 키워주셨는데 꼴랑 10만 원 던져주고 급하게 사라지셨더라고요. 그때 엄마였다는 사실도 충격이었는데 할머니한테 하신 행동은 더 충격이었네요. 20년간 할머니와 아빠는 저희 셋을 키우기 위해 식모처럼 살아오셨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20년간 아주 잘 먹고 잘 싸고 두 다리 뻗으며 살아왔었나 봐요. 얼굴에 기름이 흘러 넘치네요. 앞으로 저희가 하는 얘기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당신한테 새 쌍둥이 딸이 있다는 걸 남편 되시는 분은 전혀 모르고 계시나 봐요? 너무 사랑하셔서 종합병원까지 개원해 주셨다면서요? 그럼 돈도 엄청나게 많으시겠어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지금 당장 할머니 통장으로 8억 넘겨 드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개원식 날 당신 딸이라는 거 전부 폭로해 버릴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진심이 담기지 않는 사과를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당신 인생은 끝날 줄 알라고요.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돼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간을 달라는 말에 손녀들은 시간을 줄 수 없다며 지금 당장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개원식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자 불안했는지 저한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20년간의 세월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용서해주고 싶지 않지만 저는 든든한 손녀를 셋이나 두었기 때문에 흘러버린 세월만큼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현재 자신의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지 자기 딸들의 말을 순순히 따랐고 손녀들은 며느리와 함께 은행을 찾아가 제 통장으로 8억을 이체시켰습니다. 그제서야 손녀들은 며느리를 돌려보내줬네요. 넋이 나간 며느리는 개원식이 시작되자 급하게 자리에 참석하며 종합병원 홍보 영상 앞에 앉아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영상을 관람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상물이 멈추더니 다른 화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와 며느리가 학교 앞에서 마주쳤던 영상이 틀어졌어요. 고개를 돌리자 손녀들이 녹화해둔 영상을 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잠시 뒤 세 손녀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이 틀어지면서 자신들이 친딸이었다는 진실을 털어놓고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경악을 했고 당장 영상을 끄라는 말에 며느리 옆에 있던 현 남편 되는 사람이 건들지 말라고 소리치며 영상을 끝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버린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초점을 잃어버린 상태로 넋이 나가 있었네요. 그날 온 집이 난장판이 되었고 종합병원 개원식은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며느리의 현 남편은 부부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며 그 자리에서 떠나고 말았네요. 손녀들은 자기 친생모 앞에 다가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복수의 눈빛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끝까지 쫓아가 무너뜨리겠다고 고생하는 저와 아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결국 이혼을 당하게 되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남아있지만 저는 복수보다 손녀들의 앞날만 생각하라며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가 중요하지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네요. 손녀들이 저를 대신해 충분히
복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쫓겨난 며느리는 또 다른 사건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손녀들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은 전처인 며느리를 완전히 잊은 상태이고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세 딸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가정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